US 포르타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타 리스트에서 약재를 분류하는 기준은 클래스 A, B, C, D가 있는데 클래스 A의 경우에는 명확한 이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클래스 B의 경우에는 이득은 있지만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클래스 C의 경우에는 퀘셔너블한 효과가 있으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 이슈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클래스 D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달 인팍션 후에 장기 치료를 예로 보면 ACE 이니비터는 A, 아스피린도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블로커의 경우에는 마이오카달 인팍션 이후 단기간에는 A지만은 장기 치료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C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는 A, 그리고 특이하게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이 관상도맥 질환자의 예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A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클로피도그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인톨러런스가 있을 때는 A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틴은 일반적으로는 A로 되어 있는데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경우에는 B입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나 파이브레이트, 에제티미브는 C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신의 경우에는 스타틴에 추가로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심뇌관계 질환 예방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D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A, 스타틴 A, RTPA 주사도 A, 그리고 도악도 A, 클로피도그렐도 A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심방세동은 레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 안티코아귤레이션 이 세 가지 치료가 중요한데요. 레이트 컨트롤을 위한 베타 블로커는 A, 그리고 일반적인 도악은 B로 분류를 했는데 아펙사반의 노인들에게서도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A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곡신은 B로 분류를 하였고 일반적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B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베라파밀 딜테아즘 같이 레이트 컨트롤을 위한 약은 C로 분류를 하였고 아미오다른 경우에도 C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IV 비스포스포네이트는 A로 분류를 하였고 데노스맵도 A로 분류를 하였고 경고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B로 분류를 하였고 여성에서 랄록시펜은 B로 분류를 하였고 칼슘과 바이타민 D는 일반적으로는 B, 65세 이상에서는 A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는 D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만들어진 포르타 리스트는 각 나라별로 널리 사용되는 약이나 허가받은 약제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드스타퍼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드스타퍼 사이트에는 이렇게 약제를 입력하면은 약제에 등록된 약제가 뜨면서 어떤 인디케이션으로 사용했는지 넣는 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레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증이나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쓸 수 있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노악인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을 때 리바록사반 노악을 쓰는 것은 과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효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심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블리딩 같은 부작용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제에서는 인디케이션이 증상 호전을 위한 건지 장기 부작용, 그러니까 장기 예후를 호전시키는 게 주된 목적인지 약제 사용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레브렉스 같은 경우도
환자의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같은 질병의 질병을 좀 더 발생시키는 부작용일 수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블리딩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로디핀 같은 약제도 혈압 조절을 위한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스트로크 같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생기는 장기 합병증을 줄이는 목적으로서는 좋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고 도리어 발이나 발등 부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자이나를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암로디핀을 쓸 경우에는 안자이나 호전이라는 심텀 호전의 목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인 예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증례를 보겠습니다. 85세 여성이고 키는 158cm에 체중은 58kg이신 분입니다. 고혈압 당뇨로 10년 전부터 개인 의원 1에서 약을 복용하셨던 분이신데 2년 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PCI를 받고 대학병원 심장내과 팔로업 중이셨는데 그 이후에 흉통은 없었습니다. 그러시다가 2달 전에 뇌경색이 생겼고 뇌경색에 대한 워크업을 하는 도중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도악을 처방받으셨고 그 이후에 관절통이나 손발저림이 생기셔서 또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당뇨약 처방받은 개인의원 1에서 통증과 위장장애로 추가로 약을 처방받으셨고 통증, 손발저림이 지속돼서 개인병원 2를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셨는데 불면증, 어지러움증이 있으셔서 또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당시 랩을 보면 헤모글로빈은 10 정도였고 당화 혈색소는 6.2%, FBS는 90, 크레아틴은 1.1, 소듐은 130, 포타슘은 5.3, 토탈 콜레스테롤은 140, LDL 콜레스테롤은 40, 알부민은 3.6이었습니다. 일주일 평균 혈압은 SBP는 115, DBP는 60이었는데 환자는 현재 호흡곤란도 없고 하지부종도 없고 근육통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분이 드시는 약입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는 아스피린, 암로디핀, 칸데설탄, 하이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 스피로노락톤, 비소프롤롤, 퓨로세마이드, 로슈버스타틴을 처방받으시고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는 에독사반, 울트라셋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개인의원 1에서는 글리메피라이드, saksagliptin, 메포민을 처방받으셨고 통증이 있으셔서 탈리플로메이트와 위장장애로 인한 안소프라졸 복용이 있습니다. 개인의원 2에서는 통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멜록시캄을 처방받으셨고 소기 볼펜에서 레보설피라이드, 통증으로 올페나드린, 그리고 불면증으로 트라조돈, 로라제팜 처방받으셨고 어지러움 느끼셔서 보나링인, 디멘하이드레인트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요양병원 들어오신 뒤로 일주일 평균 혈압을 쟀는데 115에 60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6.2였고 FBS는 90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이분의 혈압은 아주 조절이 잘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의 당화 혈색소와 혈당을 보면 이분은 당뇨 조절이 아주 잘 되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약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다행히 심평원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용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 본인 동의가 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약을 확인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 서비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증례를 보면 고혈압 당뇨가 있으셨고 관상동맥 질환을 앓으셨고 심부전이 있으셨고 뇌경색이 생겼는데 심방세동이 발견이 되었고 크레아티닌이 1.1이지만은 이번에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계산했을 때 42 정도로 CKD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듐이 낮아져 있는 하이포네트리아미아가 있으면서 스피로락톤과 ARB를 복용 중에 포타슘이 5.3이면 하이퍼칼레미아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고 통증과 손발저림이 있고 불면증과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질병과 메디컬 컨디션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런 분을 볼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처방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처방의 악순환, prescribing cascade라는 것은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에 또 약물을 처방하고 또 그 약물의 이상 반응 때문에 또 다른 약을 처방해 돼서 약물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실금이 있어서 항콜린제를 처방받으셨는데 항콜린제 복용 후에 입이 마르고 어지럽고 변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약과 변비약을 받으셨는데요. 안약을 쓰고 변비약을 썼는데 설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 설사가 나서 지사제를 쓰셨고 피부 발진에서 항히스타민을 쓰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항콜린 이상 반응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약에 의한 부작용을 그 약의 부작용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약의 부작용에 또 다른 약을 씀에 따라서 부작용이 더 누적되고 약물이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또 다른 예로는 통증을 유발하는 아스라이티스가 있어서 엔세이드를 썼는데 엔세이드 복용 후에 혈압이 올라가서 다시 혈압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방한 혈압약이 C10이어서 하지 부종이 생겼다고 하면 또 하지 부종이 있어서 또 이뇨제를 쓸 수 있겠고 이뇨제 때문에 또 기립성 현기증이 올 수도 있겠죠. 또 그 기립성 현기증이 와서 또 보나링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보나링을 써서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항우울제를 써서 이 항물제가 안티콜리너지 이펙트가 있는 항물제라서 변비가 생겼는데 그 변비를 호전시키게 되면서 또 변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말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준 증례에서 처방의 악순환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울트라셋의 부작용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트라셋은 널리 쓰이는 약인데 트라마돌의 부작용이 제법 있습니다. 트라마돌이 노지아, 보미팅을 유발할 수가 있고 디즈니스도 유발할 수가 있고 불면과 선망까지도 노인들한테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셋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워서 레보설피라이드나 또 불면증이 와서 트라조돈, 노라제팜을 쓸 수 있는데 트라조돈, 노라제팜을 써서 어지러우니까 또 보나링을 추가로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이렇게 처방의 악순환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 증상의 원인이 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보여드린 증례의 환자분은 일주일 평균 혈압이 115에 60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6.2%에 FBS가 90입니다. 이분의 혈압과 혈당이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좋은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발표된 미국 당뇨병 학회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 노인 당뇨 환자의 관리를 서머리한 표입니다. 노인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특징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간 여명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당화 혈색소의 조절 목표가 일반적인 당뇨 환자의 조절 목표와 같고 공복 혈당도 80에서 130 사이, 저녁 야간 혈당도 80에서 180 사이, 혈압도 140 이하, 그리고 스타틴은 가능한 복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중중도,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또는 2개 이상의 ADL 장애 또 여러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명이 길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을 때는 이분의 혈당 조절 목표를 당화 혈색소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 당화혈색소에 의존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당화혈색소는 빈혈에 의해서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알부민의 서바이벌, 그 알부민의 수명에 따라서도 당화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자의 빈혈 상태나 제너럴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알부민의 헤모글로빈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고, 헤모글로빈의 서바이벌 기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최초로 기술한 내용으로는 노쇠하고 여명이 길지 않은 노인인 경우에는, 특히 여러 가지 만성질환 그리고 말기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아네미아도 흔히 있고 RBC의 서바이벌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 목표를 당화혈색소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목표를 봐야 되는데, 혈당 조절 목표는 100에서 180 사이, 110에서 200 사이로 권고하였습니다. 즉 100 이하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혈압도 150에 90 이하 정도로 느슨하게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스타틴도 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고려해보고 처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목표 혈압의 경우에도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에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은 혈압 조절 하한치입니다. 혈압 조절 하한치를 일반적으로는 120에 70으로 권고하였는데요. 이렇게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한 이유는 제이커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것은 혈압이 너무 낮게 조절될 경우에 도리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관상동맥에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다이스톨릭 BP에 따라서 관상동맥 블러드 서플라이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다이스톨릭 블러드 BP가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블러드 서플라이가 감소해서 마이오카디알 인저리가 좀 더 증가할 수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J커브는 처음에는 컨트로버시가 있었지만은 여러 관찰 연구에서 노인들, 노쇠한 노인들,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서는 제이커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는 120에 70 이하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65세 이상의 당뇨 환자는 130 이하가 안 되도록, 또 DBP는 70 이하가 안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혈압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A1C는 믿으면 안 되고 FBS를 봐야 되는데, FBS도 90인 것은 혈당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줄여야 됩니다. 약을 줄인다는 개념은 수년 전 미국 당뇨병 학회 지침에서 이제 지침의 레커멘데이션으로 실리기 시작했고, 2021년 지침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는 디인텐시피케이션과 심플리케이션인데요. 사실 이 디인텐시피케이션과 심플리케이션은 어쩌면 낯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침에서는 대부분 인텐시피케이션을 강조했습니다. 노쇠하지 않고 비교적 젊거나 중년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A1C 조절을 잘 해줘야 장기 당뇨 합병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텐시피케이션을 강조했었는데요. 2018년도 미국 당뇨병 학회 지침부터 저혈당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저혈당이 더 해로울 수 있고 더 나쁜 여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디인텐시피케이션 그리고 약제를 심플리피케이션 하는 것이 지침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혈당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물 클래스를 사용하고, 당뇨병의 과잉 치료는 노인에게 흔하고 피해야 되고, 저혈당증 및 다약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요법을 디인텐시피케이션 하고 또는 심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제의 보험도 고려를 해서 치료 비용에 따른 non-adherence 위험도 줄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환자의 크레아티닌은 1.1이지만은 estimated GFR로는 CKD3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CKD3인 경우만 해도 약제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메포민은 과거에는 CKD3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예전에는 권고했지만은 최근 지침에서는 Estimated GFR이 45 이상인 경우에는 메포민을 1000mg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CKD가 있는 경우에도 리나글리틴, 제미글리틴 같은 약제들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삭사글리틴 같은 경우에는 CKD가 있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SGLT 이니비터는 최근 당뇨병 지침에서는 하트 페일리어나 CKD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약인데요. 이분도 하트 페일리어와 CKD가 있기 때문에 우선 권고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Estimated GFR이 CKD3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환자에서 새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직은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CKD가 호전이 된다면 나중에 Estimated GFR이 좀 호전이 되면 다파글리친이나 다파글리클로친이나 엠파글리플로친 같이 CKD와 하트 페일리어 여우로 호전시키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니유리아의 경우에는 CKD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메포민을 사용한다면 1000ml 이하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겠고 삭사글리틴 같은 경우에는 감량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관상동맥질환이기 때문에 항요소 판지를 사용해왔고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과 스트로크가 있기 때문에 항응고저도 필요한 신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항요소 판지와 항응고저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분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심방세독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처음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스텐트를 넣고 나서 초기에는 2종 항요소 판지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 연구 결과 2종 항요소 판지 사용 기간은 기존의 전통적인 1년 기간 권고에서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스테이블 코로나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이내에 더 단기간 이종 항요소 판지 사용도 2세대 이상의 스텐트를 드러코티드 스텐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미만의 이종 항요소 판지 사용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스트로크와 심방세동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단일 항요소 판지만 사용하면 되는 분이었는데 단일 항요소 판지 사용 중에 뇌졸중이 뇌경색이 발생하셨고 그리고 심방세동이 발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요소 판지를 사용하는 분에게 심방세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스토리를 보면 이분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스텐트를 넣으셨고 그 스텐트를 넣은 기간이 12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단일 항요소 판지를 사용하는 상태였는데 스트로크와 에이트리얼 피브레인이 생겨서 그 도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악만 단일제로 사용하고 항요소 판지는 스탑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권고하게 된 것은 그 사이 축적된 RCT 데이터들에서 일관되게 항응고제 특히 도악 같은 경우에도 항요소 판지와 같이 사용했을 때 블리딩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적응증 인디케이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항응고제와 항요소 판지를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심지어 MI로 스텐트를 넣었던 경우에도 그리고 MI로 스텐트를 넣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스트로크와 에이트리얼 피브리네이션이 생겨서 도악을 사용할 때는 이종 항요소 판지가 아니라 도악 더하기 클로피도그레를 사용하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난 뒤 시점에는 도악 단독으로 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약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스피린은 2년 전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셨고 PCI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중단을 하셨지만은 이분이 이제는 도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로디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은 있으시지만 현재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는 약제 중에 이분처럼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이런 병이 있으신 분 중에 혈압을 낮추는 약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꼭 사용해야 되는 약은 뭘까요? 네, 심부전의 예후 호전에 반드시 필요한 약인 칸델살타는 가능한 지속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맥박수 조절과 그리고 심부전 예후호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비소프로롤도 가능한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약제들은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암로디핀은 꼭 사용할 이유가 없으면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고,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현재 부종이 있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부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라식스는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도 현재 소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스피로노락톤의 경우에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게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환자가 현재 부종도 없고 심부전도 스테이블한데 포타슘이 5.3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량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예후 호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약은 칸델살타임과 비소프로롤이 있겠고, 비소프로롤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맥박수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지속하고 그 외에 예후호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은 중단을 하는데 암로디핀 중단, 그리고 하이포나트리엠이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하이드로클로로다이자이드 중단, 그리고 부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라식스도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슈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속은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LDL 콜레스테롤이 40입니다. 최근 시행된 RCT에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급성기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아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번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앓은 지도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지도 수년이 지났고 동양인 노인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낮은 로우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이분이 관상동맥 질환을 앓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는 관상동맥 질환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최소 용량은 로시바스타틴 10, 아톨바스타틴 20입니다. 네, 로시바스타틴 10, 아톨바스타틴 20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은 매우 낮은 콜레스테롤과 동양인 노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로시바스타틴 20이라는 것은 10으로 충분히 줄일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때문에 드시는 에독사반이 60mg인데요. 에독사반은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제입니다. 강력한 피글라이코프로테인 억제제 복용 중이신 분 또는 체중이 60kg 이하이거나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15에서 50 사이인 경우 이 세 가지 중 한 개 이상인 경우에는 에독사반을 30mg QD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은 체중이 60kg 이하이고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g QD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색 같은 경우도 부작용을 주의해야 되는 약제인데 하이포나트리엠야가 생길 수 있고 메스꺼움, 구토가 생길 수 있고 어지러움, 불면, 선망,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심한 통증 때문에 울트라셋을 꼭 써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 이분이 느꼈던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잠이 안 오는 게 울트라셋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울트라셋을 중단하면 속 불편한 증상, 잠이 안 오는 증상, 어지러운 증상이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제의 그 캐스케이드 때문에 사용했던 다른 약제들도 당연히 중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원에서 사용하던 당뇨약도 이번에 매우 낮은
당화혈색소와 저혈당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리미피라이드는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메포민의 경우에는 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사글리틴의 경우에는 세이버 팀이 연구해서 하트 페일리어 악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분이 CKD가 있으면서 혈당이 낮은 걸 고려한다면 지속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탈리플로메이트는 NSAID인데요. NSAID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부작용, 그리고 키드니 인저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란소프라졸도 이분이 명백한 위장 증상, 즉 위산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명백하게 위산 관련된 증상이 있지 않다면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PPI의 장기 복용 부작용은 폐렴이나 C. difficile 감염, 골절, 심부전, 치매, 심근경색 등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들은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상관관계 정도인데요. 하지만은 PPI도 명확한 인디케이션이 없으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부작용들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원 2에서 드시던 멜록시캄은 NSAID가 이렇게 중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레보설피라이드는 위장장애로 쓴 약인데 아마 기존에 썼던 울트라셋에 따른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셋에 따른 위장장애 또는 NSAID에 따른 위장장애가 의심이 된 경우에는 울트라셋과 NSAID를 중단하면 호전이 될 거고, 그리고 레보설피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드러그 인듀스드 파킨서니즘을 유발하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올페나드린은 머슬 리렉산트로 근육통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뚜렷한 근거는 부족하고 안티콜리너지 어드벅스 이펙트가 있고 세데이션이나 낙상, 골절의 위험 증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불면증 때문에 썼던 트라조돈과 로라제팜도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불면증이라는 것도 울트라셋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셋이나 올페나드린 같은 이런 콜리너직 액티비티가 있는 약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높은 어지러움 때문에 사용하게 된 보나링도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고요. 이 보나링은 강력한 안티콜리너직 드럭입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21개의 약을 드시던 노인들도 꼭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재평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중단이 가능하고 이 약제들이 이렇게 많이 처방되게 된 원인도 찬찬히 리뷰를 해보면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 때문에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트라셋에 들어있는 트라마돌 때문에 GI 트러블이 생기고 GI 트러블이 생겨서 레보설피라이드나 PPI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레보설피라이드나 PPI 같은 약제들을 쓰니까 더 어지럽게 되고 더 어지럽게 되니까 보나린 같은 약을 쓰게 되고 보나린을 쓰니까 더 입 마르고 또 소변 장애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처방의 악순환을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처방한 약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지 먼저 고려해 보고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처방전은 이분의 예후에 반드시 필요한 약인 에독사반, 이분은 스트로크를 앓았고 에이트라이 피브레이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약은 항응고제입니다. 항응고제는 도학이 공고가 되게 있고 도학 중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고되는 도학은 아픽사반이 우선적으로 공고되긴 합니다. 아픽사반 같은 경우도 이분은 고령이고 체중이 적기 때문에 아픽사반 저용량 2.5mg BID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아픽사반은 하루에 2번 복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기존 약제를 하루 2번씩 계속 복용해야 되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피사반 저용량 2.5mg BID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은 이분은 이 약제들을 쭉 조정함에 따라서 하루 한 번만 드시게 된다면 에독사반 저용량인 30mg 크디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부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칸데사탄은 반드시 처방을 해야 되는 약제고요. 그리고 스피루로락톤도 하이퍼칼레미아를 조심하면서 가능한 지속하는 것이 좋은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부전이 있고 심방세동으로 인한 레이트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소프로를 더 가능한 지속을 하는 것이 좋고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로슈바스타틴도 가능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동양인에서 아테로스크레시스의 리그레션이 보고가 돼 있고 2차 예방에 근거가 있는 포턴시의 스타틴 용량은 로슈바스타틴 10mg 이상,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20mg를 썼을 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충분히 10mg로 줄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 약제를 디인텐시피케이션 시켜가지고 약제를 줄여야 되겠고 우선적으로는 설포리유리아를 끊은 다음에 DPP4 이니비터를 쓸 때 하트 페일리어에 주의가 필요한 삭사글리틴 대신에 만만한 DPP4 이니비터로는 리나글리틴 같은 약제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DPP4 이니비터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포민은 CKDM을 고려하더라도 한 1000mg까지는 쓸 수가 있고 이분은 한 메포민 500mg을 하루 한 번 먹는 걸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뇨가 있으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혈당 강화제는 SGLT 이니비터인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인데 이분이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0대이기 때문에 현재 키드니 펑션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나 엠파글리플로진을 처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분이 상태가 더 안정이 되고 키드니 인저리가 호전돼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 이상으로 호전이 된다면 기존의 다른 당뇨 약제는 중단 또는 감량 후에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 이니비터를 쓰는 것도 예후 호전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다시 한번 요약을 보겠습니다. 네, 다약제 복용인 폴리파마시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약제 복용 폴리파마시는 낙상, 인지기능자, 사망증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비어스 크라이테리아, 스탑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항상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 내가 처방한 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프레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 처방의 악순환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꼭 환자를 볼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더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잔존 여명과 예후에 따라서 타겟 목표주를 인디비주얼라이즈하게 조절하고 환자가 여명이 길지 않고 환자가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고 약제의 부작용이 많다면 디인텐시피케이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약을 마구마구 처방해서 처방의 악순환을 그리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의 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환자에게 이런 약들을 처방했는데 동료 의사에게 나는 이 A라는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한 이유는 이 환자의 이런 상태의 호전을 위해서 약을 처방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즉, 디프리스크라이빙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이 노인 환자에서 폴리파마시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노인 환자를 보다 보면 예정내의 환자처럼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 뇌경색, 심방세동, CKD
이런 질병들을 한꺼번에 달고 있는 분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심방세동에 있어서 계산하는 찰스 바스크 스코어가 9점인데요. 9점이 최대점입니다. 네. 사실 일반 외래에서는 보기 힘들지만은 노인 환자들에게서는 볼 수 있는 스코어고요. 그래서 사실 노인 환자를 잘 보고 노인 환자의 폴리파마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당뇨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 뇌경색, 심방세동, CKD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이 약제를 각각 약제의 부작용과 그 각각 약제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 1차 진료 의사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멀티모비디티를 동반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노인 환자들은 폴리파마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공의 선생님들이든지 아니면 저희 동료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인지 항상 최근에 발표된 진료 지침과 임상 시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환자를 볼 때마다 내가 처방하는 이 약제를 내가 이 환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처방을 했는지 항상 리뷰해 보시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약물의 부작용은 아닌지 항상 리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